그러면 이 중심 문장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했을 때, 이 문단 안에서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중심 문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뒷받침 문장이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중심 문장의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반대로 뒷받침 문장의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한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인과적 연결에서 문장과 문장 간의 그 연결성을 따질 때 어떤 문장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어떤 문장은 결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인과적 연결고리로 봤을 때 결과에 해당이 되고, 반대로 뒷받침 문장에서는 원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그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것. 근데 그것을 말하고자 할 때 어떤 근거나 원인, 이런 배경을 제시하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힘을 싣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근거, 그리고 배경, 원인의 결과가 바로 그 작가,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인과적 연결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문장 간의 인과적 연결을 따져 나갈 때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어떤 원인이나 근거, 배경이 되는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심 문장 같은 경우엔 결국 작가가,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걸 거기에 써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의 특성 자체가. 반대로 뒷받침 문장의 경우에는 그 주장하는 바, 그리고 주제를 근거를 제시하거나 원인이나 배경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일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보다 객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다른 말로 포괄적이냐, 어떤 예시를 들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로 결과에 해당하느냐 원인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 나갈 때 항상 중심 문장에 밑줄을 쳐놓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이런 시험에도 그 국어 지문의 주제나 어떤 전체적인 그 맥락,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스킬을 활용해서 중심 문장에 밑줄을 쳐놓게 되면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면 내용 자체를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지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예 완전히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이점이 있고,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빨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도 유리한 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난해한 글을 읽어나가고 독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 인과적 연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연습해왔던
인과적 연결과 동질적 연결을 파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장과 문장 간, 그리고 문단과 문단 간에서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문단 안에서의 중심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문단과 문단 중에서도 무엇이 중요한 문단인지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인과적 연결과 동질적 연결을 함으로써 이것도 중심 문장의 경우도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면 같이 붙어있는 해마 또한 자극이 가면서 더 기억을 잘하게 되는 원리이다. 어린 시절 기억이나 오래된 기억들 중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롭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면 아무 감정 없이 외우는 것보단 최대한 긍정적인 감정, 마음 자세를 가지고 외우는 것이 좋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에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문장들이 결국에는 그에 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따라서부터가 바로 결과, 즉 중심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글쓴이가 무엇을 강하게 주장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마음 자세 가지고 외우는 것이 좋다. 특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그 작가가 주관적으로 어떤 주장을 표현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문장들은 거의 대부분 중심 문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다만 편도체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정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의 뇌신경은 온통 편도체에만 집중하게 되어 집중하고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 따라서 또 나오죠.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게 두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나오네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좋다, 좋을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가장 대표적인 중심 문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인과적 연결 따질 것도 없이 이 문장이 결국에는 중심 문장이 된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단.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된다. 무작정 반복해서 암기하는 게 꼭 틀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우리가 학습과 기억의 원리를 알고 적용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조금 더 덜 반복하더라도 쉽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반복만 하기보다 위의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네, 또 나왔죠. 따라서. 이 따라서라는 표현, 결국에는 이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문장들은 이 중심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나 예시, 원인들을 제시하는 뒷받침 문장이 되는구나.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중심 문장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인과적 연결과 동질적 연결을 글을 읽어 나갈 때 해야 되는 것을 쭉 배워왔고, 그리고 인과적 연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심 문장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심 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중심 문장들을 각 문단 안에 중심 문장을 찾게 되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한눈에 파악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느라 밑줄을 좀 많이 그어놨는데, 보통 그냥 독해를 할 때 그 중심 문장에다만 밑줄을 그어 놓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글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그런
독해 지문을 풀어 나갈 때,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문제와 지문 사이를 막 많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잘 기억하게 되면서 문제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글로 이루어진 교재들을 교과서 같은 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가 되고 또 그에 따라 기억도 덩달아 잘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나 효율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